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하나둘 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죠. 근데 쟁점이 되고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그런 공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공약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내일 모레면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설 연휴에 그리고 설 밥상에 꼭 올랐으면 하는 민주당의 공약이 혹시 있을까요?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예, 뭐 지금까지 뭐 언론이라든가 일반 국민들 평가가 역시 정책은 민주당이다 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1호 공약으로 설 밥상에 올리고 싶은 것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설은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손자까지. 가장 걱정하는 게 부모님의 건강이에요. 아, 그럼요. 예, 병원도 자주 다니게 어떤 분은 이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을 텐데 이 요양병원에 있을 경우에 보통 하루 간병비가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이거 한 달이면 4,500만 원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자식들끼리 네가 더 부담해라 이런 거에 분쟁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방치하거나 심각하게는 간병 살인이나 비극까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간병비를 사적인 계약에 의한 개인 지불로 맡겨두는 게 아니라 국가가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니까 건강보험 제도로 끌어들이는 게 우리 민주당의 1호 공약입니다. 그러니까요. 간병 보험도 이제 요즘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미 가입자가 8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800만요? 예, 국가가 뒷짐 지고 있는 사이에 보험회사의 새로운 상품 판매만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건보하면 또 의원님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예. 근데 건보 재정에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아, 저희도 여러 가지 추산해 봤는데요. 예. 완벽하게 모든 간병을 건강보험 적용하려면 조 단위 돈이 들어갈 텐데요. 예. 저희는 우선 요양병원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구상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만성 그 병 말고 예. 요양병원 말고 급성기 병원은 이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예. 제가 발의한 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된다면 큰 재정 부담 없이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 부담을 일정하게 좀 두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액 국가 보장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예. 거기 요양병원 같은 경우 보면 그 병원비에 보통 이제 간병비가 거의 포함이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간병인을 두고 간병인 어떤 그 비용을 환자 보호자가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근데 운영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간병인을 두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간병인이나 간병회사가 계약을 하는 거고 예. 그냥 근데 요양병원 병원에서 알선해 주는 게 알선해 주는 거죠. 되게 그런데, 많아요. 근데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보험에 의해 책임지는 거지 네. 의료기관에 의한 책임 간병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간병비 건보 적용은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채용하고 교육하고 책임지는 네. 그런 구조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출생 기본소득. 예. 이거 좀 일단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제 화들짝 놀라는 반응들이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있는데요. 예. 예,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아동 수당이 아이당 한 2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누군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이제 부모가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 낳으면 국가 책임을 하겠다는 의미에서의 네. 기본소득 개념을 거기다 차용한 거고요. 우리가 따로 이것을 새롭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기존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적용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그 직후에 저희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윤희숙 전 의원은 당 대표 개인의 기본 브랜드를 위해서 막 가볍게 써먹고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던데. 있습니다. 예. 저 정확히 이재명 대표의 워딩은 이 저출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 좀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한 것이지 네. 이게 무슨 뭐 또 새로운 제도를 이야기한 건 아니고 바로 그런 아동수당도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잠깐 샛길로 빠져가지고 출생 기본소득인 게 저출산 대책이잖아요. 예. 근데 어제 뉴스 엄청 나왔다고 부영그룹에서 1인당 1억 준다는 거 보셨죠?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뭐 사기업이 그렇게 파격적인 대책을 한다니 그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영그룹 회장이 거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를 제기했던데 면세 부분 있잖아요. 예. 면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세를 하다 보니까 거의 4천만 원이든가 세금으로 빠진다 이 점을 지적하던데. 뭐 그런 부분들도 특별하게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적 보장보다는 국가에 의한 보장이 진정한 복지 국가다. 물론 그렇게 다 같이 세금을 냈으면 그 세금을 낸 것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것이 필요한 거지. 어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왜 이걸 그러니까 그 지금 질문을 드렸냐면 지자체별로 출산 장려금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예. 세금 뗍니까 이런 거? 소득으로 잡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수당이니까 당연히 소득으로 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럼 또 그거에 대한 세금 무는 거고. 예. 그렇게 돼 있구나. 연금도 소득으로 잡히고 세금 부과가 됩니다. 그래요. 잘 몰라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김포 서울 편입, 그다음에 경기도 분도 이거를 다시 이제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이게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안 맞는 얘기를 짜집기로 하면 국민들 헷갈리는 거죠. 자,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게 경기도지 않습니까? 그걸 합쳐서 우리가 뭐 이게 인천에 합쳐서 대수도권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잘 되려면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어떤 뭐 생활권, 교통권, 경제권으로 만들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디가 어디로 편입되거나 어디를 나누는 네. 이런 구상보다는 서로 연계 발전하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 주변에 뭐 김포, 구리 등을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한번 주장하면서 또 경기도는 반으로 나눠서 북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그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서울 편입과 경기도 분도가 충돌한다? 그렇죠. 아니면 기존의 경기도를 남자고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이런 공약을 던져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그게 저는 이게 이 검찰 정권의 한계라고 봐요. 어떤 점에서요? 국민들의 기본적인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자꾸 던지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행정의 일관성이 자꾸 흐트러지는 것이죠. 급조된 거고 부실한 거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김포 서울 편입은 지금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주민투표가 불가능해 스스로 폐기한 공약 아닙니까? 예.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총선 때 승리하면 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자꾸 만들어서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늘봄 학교 확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늘봄 학교는 쉽게 하면 학교 안에서의 방과 후 돌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 과거 정부부터 쭉 해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정부의 생각은 그거를 모든 돌봄 학교 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부모나 아이 입장에서 보면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교 안에서 방과 후 활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사회에 가서 태권도장도 다닐 수도 있고 사설학원도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는 것처럼 공동체 돌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학교에다가 가둬놓고 학교 안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교사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똑같은 돌봄 모델을 제시한 게 있는데 온 동네 초등 돌봄입니다. 어떤 구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머물고 싶은 것은 학교 안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지역 사회의 뭐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다양한 돌봄 시설들을 활용해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태권도장 같은 것도 돌봄의 영역에 포함시켜서 세제 혜택 등 필요하면은 수강료 지원 같은 것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모델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온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모델인데 비해서 이 국힘이 얘기한 얘기한 늘봄 학교는 그야말로 책상 머리에서 행정 편의주의에서 따라 나온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면도 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맞벌이를 해요. 그래서 낮에 그 아빠도 엄마도 모두 집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 방과 후 학교도 했다가 태권도장도 갔다가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도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한다면 이동 케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늘봄 학교로 해서 여기서 만약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 그냥 일괄해서 케어를 해준다면 그게 더
안심할 수도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핀란드와 독일에서 실제로 방과 후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가서 봤거든요. 네. 다양하게 합니다. 안전 보장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그 안전 때문에 그 안에다 학교 안에다가 아이들을 가둬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살라고 하면 그거는 인권 침해죠. 이거 마치 범죄 저지른 사람들을 교도소에다가 넣어놓고 희용하는 거 똑같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돌봄 형태들을 사회가 제공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데 가면은 위험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아이들을 학교에다 다 넣어놓고 그 프로그램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게 민주당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여야공이 지금 철도 지화화를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일단 가장 큰 중요한 변화는 예. 그 철도 지화화 특별법이 올해 1월 통과된 겁니다. 아, 이미 통과가 됐어요. 예. 이제 그 전에 철도 지화화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었는데요. 예.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됐죠. 예.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뭐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고 하면 BC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 BC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특별법은 지하 공간을 만드는 데에 대한 BC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지상 공간을 개발했을 때 생기는 개발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BC에 포함시키도록 했기 BC가 때문에 이제 비용 편익 계산 그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성이 열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국가는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고 네. 지자체는 실행 계획을 만들고 자금은 민간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이 가능해지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철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설정한 최우선 대상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경인선 지하화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우리 의원들한테 그걸 좀 물었더니 아니 우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부터 시작해서 예. 수도권 전체 아무튼 철도가 도심을 통과하는 모든 구간은 지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부산의 의원들도 대전의 의원들도 우리 맨날 서울만 하고 지방은 안 하냐 그래서 네. 이제 거기를 포함시켰더니 이제 저는 이제 전주입니다만 아니 그러면 전주는 소도시라고 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주 춘천까지 포함해서 모든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 구간을 지화하겠다고 하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리하면 경인선이면 서울에서부터 인천까지 모든 구간을 다 지화하는 게 아니라 구간 중에서 지상 도심을 구간만. 통과하는 구간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만 지하하면 지상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네.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짓는다든가 어떤 상업시설을 만든다든가 네. 아니면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복합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내용이 이 특별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약간 이제 정치 의제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수 감축, 세비 삭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했는데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은? 그 정치를 안 하던 분들이 꼭 그 국회에 들어오면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미 기시감이 있잖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300명, 200명 줄이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새정치라고 한참 하다가 그게 안 되겠으니까 포기하고 지금은 그 보수정당의 국민의힘에 투항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기능과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갈등들을 해소하는 역할을 이 국회라고 하는 민의 정당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일을 잘하면 월급을 더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못하니까 숫자 줄이고 월급 줄여 그러면 제대로 된 일이 나오겠습니까? 아마 더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포퓰리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진짜 정치 개혁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이번 총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진짜 사회 개혁은 검찰 독재를 끝내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공격이 오니까 그 피하기 위해서 네. 뭐 운동권 정치 심판이라 이 얘기하는데 네. 정말 번지수가 틀린 거죠. 그럼 뭐 의원 정수 축소는 이런 거 다 빼고 세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위소득 얘기하던데요. 아니 뭐 저는 사실은 동의합니다. 이거 국회의원 그래요? 다수도 예. 뭐 그건 별 문제되지 않는다. 차라리 우리가 세비를 깎더라도 다양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정수 확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선거에 의해서 신축적으로 숫자가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그 의회 기구라고 하는 건 다양한 연령, 세대, 계층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회는 주로 40, 50, 60이 주류지 않습니까? 특히 50, 60이. 남성들 상당히 많고 국민들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그 필요하다면 기존의 사람들이 월급 깎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깎자면 의원들이 진짜로 오케이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생계형 의원들이 다수죠. 특히 민주당은. 예. 아니 그러나 저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생계형 의원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직접 쓰십니까? 지금 쓰시네. 아니 대개 이제 무슨 뭐 변호사나 무슨 사업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네. 의원 그만두면 다시 또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처럼 이제 직업 정치. 예, 모든 저것들 소득 수단에 다 끊긴 상태에서 네. 이게 다시 왔는데 끝나고 나면 네. 어디 가서 노비스트나 브로커로 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일정한 좀 품위를 유지하면서 이 나라에 기여하려고 하면 네. 일정한 소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정부가 오늘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게 의대 증원은 뭐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다가 전공의 파업 때문에 잠시 멈췄던 건데요. 네.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대하겠다 해서 제가 제일 먼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공히 찬성하니 빨리 하자 이렇게 했고요. 다만 숫자를 몇 명 늘리느냐 단순히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현재 의사 부족 사태라는 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그다음에 그 KTX 새벽 상경인데 결국 뭐냐면 필수 지역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인기과로 몰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뽑아놔봐야 예. 그 사람들이 다 또 서울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강남의 성형외과 가서 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오히려 부작용으로 예. 서울 공대 갈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 의대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지역 의사제와 같이 그다음에 공공 필수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국립의전원법과 같이 처리해야 네. 의대 증원의 효과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전혀 정부 여당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예. 현재는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만 저희가 빨리 의대 정원 발표와 함께 여야가 협상해서 네.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협상에 안 응합니까? 아니 뭐 사적 만나보면 자기들도 동의한다고 그러는데 막상 진지한 대화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